클라우드 플랫폼, 웰 아키텍티드 설계 원칙, 성능 효율성. 안녕하세요, 홍수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웰 아키텍티드 성능 효율성 설계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능 효율성의 개념, 성능 개선 영역, 성능 효율성을 위한 웰 아키텍티드 설계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능 효율성의 개념. 이번 성능 효율성 강의는 캐캐묵은 옛날 IT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너무 먼 6, 70년대는 건너뛰고요. 80년대 중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시절 컴퓨터는 큰 방 한가운데 대형 컴퓨터가 놓여 있고요. 과학자 한두 명이 단말기에 앉아 작업하는 아주 소수만이 다룰 수 있는 장비였죠. 서버에서 모든 코드가 실행됐고요. 연결된 단말은 서버를 동작하기 위한 입출력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90년대 IBM 호환 PC가 일반화됐습니다. PC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랜으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일컫는 이 아키텍처 구조는 90년대 정보화를 관통한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방식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 자바, 웹브라우저, 인터넷이 등장하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특히 서버 분야는 변화가 아니라 아예 개념 자체를 다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기존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는 서버 용량을 계획할 때 배포한 클라이언트의 숫자만 세면 됐지만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배포할 필요가 없어졌고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컴퓨팅 부하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이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 웹을 담당하는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담당하는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하는 서버로 구성된 3계층의 아키텍처가 정착했습니다. 웹 환경은 서버에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준 게 있는데 예전에는 클라이언트의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지만 웹 환경에서는 이게 필요 없으니 손쉽게 사용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젠 사용자의 범위가 로컬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내에서 전 세계로 확장하게 됐습니다. 서버에 접근하는 사용자 수를 이젠 예측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서버 인프라 담당자들의 순환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IT 환경이 바뀌었다고 회사에서 몇백억씩이나 하는 메인프레임을 사줄 리는 만무하고요. 이들은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서버 대신 소형 서버로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 서버에서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네트워크 수준에서는 부하를 병렬로 분산하는 로드 밸런싱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한 대로 처리하던 것을 여러 대로 나눠놨으니 서버의 성능도 들쭉날쭉해졌고요. 그래서 병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버 내부의 아키텍처까지 조절해가면서 전체 성능을 끌어올리는 작업의 연속이었죠. 2000년대 중반 등장한 스마트폰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바꿨지만 서버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데스크탑에서 브라우저를 열고 서버에 접근했던 것이 스마트폰 이후로는 남녀노소 전 국민이 아침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려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스마트폰의 환경은 그전의 웹 애플리케이션 환경과는 다르게 스마트폰 자체에 설치된 앱에서도 컴퓨팅 부하를 처리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폭발적 증가에 비례하게 처리 요구가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바일 환경은 로컬에서 컴퓨팅 부하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클라이언트 서버와 유사하고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애플리케이션 부하는 서버 측에 여전히 남는다는 점에서 3티어 구조를 이어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반합, 진화된 형태인 거죠. 그래도 폭증한 사용자 요청을 처리할 방안은 찾아야 했고 그 탈출구는 더 큰 서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가상화인데요. 서버 여러 대의 자원을 묶어서 필요한 수요에 맞게 자원을 할당할 수 있다는 개념은 확실히 이런 상황을 돌파할 기술이 됐습니다. 여기에 서버를 추가하기만 하면 이론적으로는 컴퓨팅 자원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은 더욱 매력적이었죠. 파도가 어느 정도 높이로 몰려오면 발끝을 들거나 헤엄을 치든지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높이로 몰려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뒤로 돌아 도망가야죠. CPU와 메모리를 추가하고 병목 지점을 최적화해서 성능을 올리더라도 단위 장비 수준에서 부하를 감당하기 힘들면 방법을 달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가상화 소프트웨어로 성능의 손실이 있더라도 서버 자원을 가상화해서
대규모 부하를 감당할 용량의 자원을 가상머신에 할당하는 것을 선택한 거죠. 자본력을 확보한 기업은 가상화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자체 수요를 소화하고요. 그 여력을 확장해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 형태로 다른 회사에 판매했습니다. 그러지 못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는 기업은 요금을 부담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비하게 된 거죠. 외부에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한 소비 기업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부하를 처리하는 능력에 집중하다 보니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진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특성에 맞는 컴퓨팅 설계를 찾다가 컨테이너 기술을 포착했고요. 부하 처리의 요구에도 부응하고 비용도 최적화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서버 아키텍처의 흐름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본론을 꺼내지 않고 서두가 길었던 이유는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다룰 주제가 성능이 아닌 성능 효율성이기 때문입니다. 클럭 속도, 스루풋 등 단위 성능에만 초점을 둔다면 가상화나 클라우드는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닐 겁니다. 어쨌건 물리계층과 응용계층 사이에 가상화 계층이 끼어들기 때문에 성능 손실과 가시성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성능을 다루는 건 기존 환경과는 다릅니다. 기존 환경이 주어진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부하 처리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클라우드는 부하 증감에 맞춰 전체적인 성능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이 전략의 차이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성능이 아닌 성능 효율성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디스크의 I/O 응답은 1ms다. 이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이 정보를 가지고 성능을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웹사이트 응답 속도가 0.7초다. 어떻습니까? 좀 애매한가요? 자, 그럼 이건 어떤가요? 웹사이트 응답 속도가 10초다. 이건 확실하죠? 매우 안 좋습니다. 테크놀로지 분야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것은 명확해지죠. 버그가 있냐, 없냐. 하지만 성능은 주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문제가 있는가 명확히 알 수 없는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IT 프로젝트에서 통합 테스트를 할 때 주로 일어나는 논쟁이 바로 이겁니다. 느린데. 엔지니어는 정말 미치는 노릇입니다. 꼭 집어서 이 지표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개선을 하든 어떻게 디펜스를 하든 할 텐데 느린데. 이 말 앞에는 속수무책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주관적인 성능 평가가 서비스의 성패를 가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응답 속도가 1초씩 늘어날 때마다 수익이 크게 감소하는 기업들의 사례가 소개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는 클라우드에서 단위 성능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보다 전체적인 성능 향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차피 한 부분의 성능을 높였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못 받쳐주면 결국 전체 서비스 성능은 제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전 단계에서 밀려오는 과도한 부하로 그 다음 단계의 단위 기능이 멈추게 돼서 전체 서비스가 정지하는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능 개선 영역. 각 지역 사용자에게 동일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은 모든 지역의 사용자에게 동일한 지연 시간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인터넷, 셀룰라 네트워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지연 시간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그 지역 내에서 감내할 수 있는 지연 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최앞단 응답 서버가 사용자와 같은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CDN과 클라우드 사업자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서비스와 사용자의 거리를 단축하고 지연 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네트워크로 인한 문제 외에도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에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버추얼 서버의 메모리 부족입니다. CPU가 포화되면 서버가 응답을 멈추는 반면 메모리는 서버 생존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포화가 될 경우 물리 메모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디스크의 가상 메모리 읽기 쓰기가 많아져서 서버 응답 속도가 느려집니다.
보통 서버 타입을 선정할 때 CPU 개수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메모리 용량도 잘 검토해야 합니다. CPU 용량 선택은 가용성 또는 비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메모리는 지연 시간, 즉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능 개선에 관하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지연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병목, 느린 쿼리 처리 등으로 데이터베이스 읽기 쓰기가 느려지면서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리드 레프리카를 제공합니다. 리드 레프리카가 추가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쓰기 작업은 마스터 서버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레프리카 서버에서는 리드-온리 형태로 동작하여 데이터 읽기를 요청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리드-온리 형태의 레프리카를 통해 읽기 요청에 대응할 수 있고 따라서 마스터 서버가 모든 읽기와 쓰기 요청을 담당하는 형태 대비 읽기 지연 시간의 개선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송량을 늘리는 것도 지연 시간을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스루풋, 처리량은 지정된 시간에 송수신되는 데이터 양을 말합니다. 처리량이 늘면 지연 시간이 짧아지므로 처리량도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우선 네트워크 수준에서 최종 사용자와 클라우드는 인터넷을 경유합니다. 최종 사용자에게 이르는 네트워크 대역폭은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 대역폭에 의해 결정됩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비롯한 클라우드 사업자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호스팅하고 있는 모든 자원이 아웃바운드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대역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용하고 있는 회선의 인터넷 대역폭이 최종 사용자와의 경험을 결정하므로 설계상에서 고려해야 할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의 연결에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온프레미스의 사용자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할 때 어느 정도의 대역폭이 필요할지 파악해야 합니다. 소켓 방식의 통신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양쪽 연결 대역폭이 안정적일 필요가 있고요. 송수신하는 데이터량에 따라 대역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 일정한 대역폭을 확보해야만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성능과 비용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애플리케이션 설계 시 소켓 방식이 아닌 API 등의 HTTP로 애플리케이션 연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서버 수준에서 검토할 것은 스토리지의 디스크 처리량입니다. 디스크 처리량은 IOPS와 IO당 데이터 크기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10,000 IOPS의 스토리지가 있다고 해보죠. IO당 데이터 크기가 4KB라고 하면 초당 41MB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은 SSD를 기본 제공하며 최대 16,000 IOPS 성능을 제공합니다. 가상머신 수준에서 처리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선택으로 베어메탈 서버가 있습니다. 베어메탈 서버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하이퍼바이저를 거치지 않고 물리 서버에 직접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캐싱은 읽기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키텍처 설계에 CDN을 적용하면 성능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CDN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성능에 기여하는데 첫째는 파일을 제공하고 있는 서버의 부하를 줄여줍니다. 서버 성능의 관점에서 보면 제공하는 파일의 용량이 클수록 서버의 부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CDN을 아키텍처에 적용하면 파일을 스토리지에서 검색하고 가져와서 전송하는 작업을 줄여주기 때문에 지연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네트워크 경로 측면에서 CDN은 최종 사용자와 서버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CDN과 서버의 거리만큼 지연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버를 전 세계 리전에 배포할 계획이 없다면 CDN을 구현하는 게 전 세계 사용자의 지연 속도를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캐싱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레디스와 같은 고성능 인메모리 DB를 배치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주 읽는 데이터를 캐싱한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읽는 것보다 더 낮은 지연 속도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말 대신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 느끼셨나요?
캐싱을 적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캐싱을 적용하는 게 오히려 성능에 기여하지 못하고 비용만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싱은 읽기 부하를 덜어내려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처음 읽기 요청이 있으면 대신 원본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요청에 응답하고 그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해뒀다가 다음 요청이 있을 때 원본에 물어보지 않고 저장된 데이터로 응답하는 게 캐싱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만약 자주 읽지 않는 데이터라면 어떻게 될까요? 괜히 중간에 쓸데없는 단계만 끼워넣은 꼴이 되기 때문에 캐싱을 적용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캐싱을 적용할 때는 데이터의 성격을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자주 요청하는 데이터에 캐싱을 적용해야 적중률도 높고 성능도 향상됩니다. 성능 효율성을 위한 웰 아키텍티드 설계 원칙. 이제까지 성능 개선을 위한 수행 영역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각 부문별로 성능 효율성을 위한 설계 원칙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퓨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추얼 서버의 서버 타입 선택입니다. 서버 타입 선택은 오랜 다이어트 중 치팅데이에 식단 고르듯이 신중해야 합니다. 워크로드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서버를 선택해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워크로드가 예상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클라우드는 전문 음식점이 아닌 푸드코트라서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잘 모니터링해서 특성을 이해한 뒤 생성해 놓은 이미지로 서버 타입에 맞게 생성하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를 위해 태어났다, 클라우드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 측면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컨테이너입니다. 경량화되어 있어 비용 효율적이고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분야에서도 이제 컨테이너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분위기죠. 컨테이너를 사용해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몇 가지 검토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상화가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의 물리 인프라를 추상화했다면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 인프라를 추상화했습니다. 가상화에서는 인프라에서 가상머신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도구들이 필요했듯이 컨테이너에서도 컨테이너를 운영할 도구들은 물론이고 이 도구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애플리케이션의 기반으로 검토하는 경우는 부분 개선이 아닌 빅뱅 구축일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러한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을 위해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와 데브옵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클라우드상에 구현하는 애플리케이션 중에 절대적으로 단위 서버의 성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호스트를 공유하는 버추얼 서버를 사용하는 것보다 단독으로 서버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베어메탈 서버는 이러한 경우를 위해 제공되는 서버 타입이며 호스트 자원의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을 가동하기 위해 더 높은 컴퓨팅 성능이 필요할 때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HPC 클러스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HPC 클러스터는 베어메탈 서버를 사용하지만 베어메탈 서버와 다른 점은 여러 서버를 클러스터로 묶고 애플리케이션 작업을 각각의 노드에서 병렬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은 HPC 클러스터 서비스를 제공해서 극한의 성능을 필요로 하는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베어메탈 서버에 기반하고 있지만 대규모 기계학습을 위해 별도의 서버 타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GPU 서버는 인피니밴드 스위치를 이용해서 GPU를 연결하고 고성능 기계 학습을 하게 합니다. 스토리지는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스토리지에서 설치, 로깅, 파일 읽기 쓰기 작업을 하죠. 어떤 스토리지를 선택하고 구성하냐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은 달라집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블록, 파일, 오브젝트 3가지 유형의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데이터 특성에 따라 스토리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스토리지를 선택하는 기준과
사용 유형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액세스 패턴이 무작위일 경우 블록 스토리지가 성능에 유리하고, 순차적일 경우 파일,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유리합니다. 거의 대부분 서비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병목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능 효율성을 위한 설계 원칙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앞에 것은 모두 조연이고 이번 데이터베이스가 주연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다는 건 결혼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기 위한 DBMS를 구축하기 위한 선택도 신중해야 되지만,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관리할 건가도 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일단 한번 가동하면 나중에 손을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설치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설치해놓은 서버를 이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가장 좋은 선택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에 대하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대규모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해온 노하우로 구현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고가용성과 단순한 관리는 물론이고 최상의 컴퓨팅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파스, 포스트그리, 마리아DB 및 MySQL, MS SQL, 티베로, 버티카, 레디스, 엘라스틱서치, 카산드라를 검토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MySQL과 포스트그리는 읽기 복제본을 지원해서 데이터베이스 읽기 부하를 나눠 가짐으로 주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사용자 측 성능과 바로 연결됩니다.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를 프라이빗으로 연결할 때 안정적인 대역폭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VPN, 다이렉트 커넥트,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선택합니다. 로드 밸런서의 규모를 선택할 수 있어서 비용 효율적으로 네트워크 성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VPC 피어링은 VPC 간의 통신을 외부 경유하지 않고 내부 간 통신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경로 우회를 피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설계 원칙에서도 강조되는 항목이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성능 효율화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성능 지표에 임계치 기반 이벤트를 설정해서 성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에 대한 누적 추이를 관찰해서 자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학습 정리. 이번 강의에서는 성능 효율성 설계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성능 효율성은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하기 위해 서비스 전반의 성능을 개선하는 활동입니다. 온프레미스의 성능 개선은 주어진 자원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활동이며, 클라우드의 성능 효율화는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하게 성능을 조정하는 활동입니다. 지연 시간, 처리량, 캐싱의 영역에서 클라우드 성능 개선을 살펴봤습니다.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성능 관리 분야에서 성능 효율성을 위한 웰 아키텍티드 설계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웰 아키텍티드 성능 효율성 설계 원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